딱 50만 원만 오늘만 빌려주시오. 귓가에 속삭이듯 들려온 떨리는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구 앞에는 비에 흠뻑 젖은 한 노인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못 들은 척 서류에 코를 박고 있었지만 저는 그 초라한 행색과 절박한 눈빛에서 돌아가신 할머니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차마 그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바구 시작 전에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창밖은 마치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오후 내내 울어대던 잿빛 하늘은 저녁이 가까워오자 더욱 거세게 분노를 토해냈죠. 은행 로비의 두꺼운 유리문도 그 기세에 가늘게 몸을 떨었습니다. 마감 시간을 알리는 셔터가 내려오기 직전의 분주함 속에서 제 손은 기계적으로 돈을 세고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어쩐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어서 이 지긋지긋한 하루가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숫자와 씨름하는 제 자신이 꼭 부품처럼 느껴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한미숙 씨, 정신 안 차려? 마감이야, 마감. 오늘따라 왜 이렇게 멍을 때려? 옆 창구의 박 대리가 뾰족한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그녀의 붉은 립스틱이 유난히 눈에 거슬렸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며 흐트러진 서류를 바로잡았습니다. 네, 정신 차려야죠. 매일 반복되는 일상,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실수는 언제든 찾아오니까요. 특히나 승진 심사를 코앞에 둔 저로서는 작은 꼬투리 하나 잡혀서는 안 됐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자동문이 힘겹게 열리며 비바람과 함께 작은 인형 하나가 로비 안으로 들어선 것은 흠뻑 젖어 몹시 지쳐 보이는 한 노인이었습니다. 오래 입어 색이 바랜 낡은 카디건은 빗물에 축축하게 젖어 몸에 착 달라붙어 있었고 굽이 다 다른 낡은 단화에서는 흙탕물이 뚝뚝 떨어져 gam비싼 대리석 바닥을 더럽혔습니다. 안내 데스크의 신입 직원이 당황한 얼굴로 다가가 무어라 말을 건넸지만 노인은 그를 지나쳐 곧장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넓은 은행 로비의 창구는 여러 개였지만 마치 자석에 이끌리기라도 한 것처럼 정확히 제 앞으로. 하필 왜 제 앞이었을까요? 제 앞에 선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저를 올려다보기만 했습니다. 겹겹이 펜주름 사이로 세월의 고단함이 묻어났고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듯한 눈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이분의 삶은. 그런 뜬금없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최대한 사무적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업무 보시려면 번호표 뽑으셔야.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노인은 앙상한 손을 들어 제 앞에 유리 칸막이를 붙잡았습니다. 바들바들 떨리는 손, 그리고 그보다 더 떨리는 목소리. 딱 50만 원만 오늘만 빌려주시오. 순간 은행 로비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는 듯 했습니다. 제 귀에는 오직 그 한 문장만이 메아리 쳤습니다. 50만 원. 누군가에게는 하룻밤 술값도 안 되는 돈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한 달 생활비일 수도 있는 돈. 하지만 저에게는 규정이라는 단단한 벽을 넘어야만 하는 불가능한 액수였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개인적인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명백한 규정 위반, 즉시 해고, 사유가 될 수도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으니까요. 저 어르신, 여기는 돈을 빌려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대출 상담은 저쪽? 제가 원칙적인 답변을 내놓자 노인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제 가슴 한복판으로 떨어져 뜨거운 파문을 일으키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발 영감이 쓰러졌는데 병원에서 당장 돈을 가져오라고 수중에 돈이 이것밖에 없어서. 노인이 내민 손에는 꼬깃꼬깃 접힌 1,000원짜리 몇 장과 동전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그 돈을 꼭 쥔 손등은 핏줄이 앙상하게 드러나 있었고 검버섯이 거뭇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그 손을 보는 순간 10여 년 전 돌아가신 할머니가 떠올랐습니다.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병원비를 내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던 20살의 제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복도에 쪼그려 앉아 우는 것밖에는. 한미숙 씨, 뭐 하는 거야, 지금? 저분 때문에 다른 손님들 다 쳐다보잖아. 빨리 마감 안 해? 지점장님의 불호령이 등 뒤에 날아와 꽂혔습니다. 다른 직원들의 시선도 느껴졌습니다. 저 할머니 뭐야? 왜 하필 우리 지점으로 와서? 한미숙 저거 또 일 벌이겠네. 그런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안 돼. 규정 위반이야. 괜히 엮이지 마. 너 하나쯤 아니어도 누군가는 돕겠지. 하는 이성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이미 다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눈을 어떻게 외면해? 저 손을 어떻게 뿌리쳐? 노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젖은 눈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천마디 말보다 더 아프게 제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슬픔과 절망을 짊어진 채 마지막 희망의 끈이라도 잡으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제 앞에 놓인 서류 더미를 바라보았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 고객들의 이름, 그리고 제가 지켜야 할 은행의 규정들. 이 차가운 종이들과 제 앞에서 울고 있는 저 노인 사이에서 저는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나 하나 눈 감으면 그만인 일. 모른 척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승진할 것이고 아무 문제 없이 평범한 하루를 마무리할 것이다. 하지만 저 노인의 눈망울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그것이 자꾸만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어릴 적 배고프고 서러워 골목길에 쪼그려 앉아 울고 있을 때 아무도 저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차가운 공기, 외로움, 서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내가 지금 이 노인을 외면한다면 그때의 나를 외면하는 것과 다를 바 없지 않은가. 그때의 나에게 괜찮다고 말해줄 어른이 한 명이라도 있었더라면 내 인생은 조금 달라졌을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노인은 힘없이 몸을 돌리려 했습니다. 포기한 듯한 그 작은 어깨가 파르르 떨리는 것을 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이성을 누르고 본능이, 계산을 누르고 연민이 튀어나왔습니다. 이대로 저분을 보내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내 할머니를 20살의 나를 2번 죽이는 기분이 들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잠시만 계세요. 저는 저도 모르게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탕비실로 달려가 사물함을 여는 제 손이 다급했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사물함 깊숙이 넣어두었던 비상금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월급날마다 만약을 위해, 그리고 언젠가 닥칠지 모를 불행을 위해 조금씩 모아두었던 돈. 그 봉투의 묵직함이 오늘따라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비상금 봉투를 꺼내는 그 짧은 순간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쳤어, 한미숙. 이걸로 끝이야. 하지만 이미 멈출 수 없었습니다. 육중한 철제 셔터가 굉음을 내며 내려오고 은행 로비의 모든 소음이 단숨에 삼켜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북적이던 공간은 텅 비어버렸고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대리석 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한가운데 섬처럼 홀로 서 있었습니다.
제 손에는 아직도 사물함에서 꺼내온 비상금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몇 년간의 제 인내와 미래에 대한 작은 희망이 함께 담겨 있었죠. 그리고 저는 방금 그 모든 것을 얼굴도 모르는 한 노인에게 건네주려 했습니다. 어르신, 잠시만요. 포기한 듯 힘없이 돌아서던 노인의 작은 어깨가 제 목소리에 파르르 떨렸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을 때 그 눈에 잠시 머물렀던 체념의 그림자가 옅게 흩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탕비실로 달려가 사물함을 여는 제 손이 다급했습니다. 비상금 봉투를 꺼내는 그 짧은 순간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쳤어, 한미숙. 이걸로 끝이야. 하지만 이미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다시 창구로 돌아온 저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서류 뭉치 아래로 조심스럽게 봉투를 밀어 넣었습니다. 유리 칸막이 아래의 작은 틈으로 봉투가 노인의 손으로 건네졌습니다. 거칠고 차가운 손끝이 잠시 제 손등에 스쳤습니다. 그 차가운 감촉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제 모든 온기를 빼앗아가는 듯한 서늘한 기운이었습니다. 이거 제가 빌려드리는 거예요. 은행 돈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누가 들을까 싶어 개미처럼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제 모든 용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를 들었는지 옆 창구 박대리가 흘깃하고 저를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지만 애써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갚으러 오셔야 해요. 아셨죠? 어쩌면 갚으러 오라는 말은 제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돈이 그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마지막 자기 위안이었을 겁니다.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 시키는 대로 한 행동에 대한 최소한의 합리화였을 뿐입니다. 노인은 말없이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한번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알 수 없는 어떤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마움일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일까? 저는 그 눈빛의 의미를 읽어낼 수 없었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은행을 나섰습니다. 빗줄기 속으로 사라지는 그 작은 뒷모습을 보며 저는 왠지 모를 안도감과 함께 묵직한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생각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한미숙 씨, 이제야 나오네. 아주 소설을 쓰시지, 그래. 심파극 주인공이라도 된 줄 알아?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자 박 대리가 팔짱을 낀 채 비꼬는 말투로 저를 맞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노골적인 비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곁눈질로 저를 훑으며 자기들끼리 수군거렸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텅 빈 공간에서는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글쎄, 돈을 줬다니까. 자기 돈을. 저번에 점심값 빌려달라고 할 땐 없다고 하더니. 미쳤나 봐. 저 할머니 다른 지점에서도 몇 번 나타났던 전문 사기꾼일 수도 있는데. 그러게 말이야. 착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꼴 좋다. 저러다 지점장님 귀에 들어가서 징계나 받으면 어쩌려고. 승진은 다 글렀네. 그들의 목소리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제 몸에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승진이라는 단어가 심장을 찔렀습니다. 저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한들 변명처럼 들릴 테니까요. 그저 묵묵히 제 가방을 챙겨 은행을 나섰습니다. 싸아 하고 쏟아지는 빗소리가 제 심란한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우산을 펼쳤지만 어깨 한쪽이 축축하게 젖어드는 것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제 마음에 구멍이라도 난 것처럼 차가운 빗물이 스며드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 창밖은 온통 회색빛이었습니다. 빗물에 번진 도시의 불빛들이 꼭 울고 있는 눈동자 같았죠. 제 손에는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텅 비어버린 비상금 봉투의 감촉이 자꾸만 손끝에 맴돌았습니다. 통장의 잔고보다 더 허전한 것은 확신 없는 선행 뒤에 찾아온 공허함이었습니다. 과연 저는 옳은 선택을 한 것일까요? 저 노인은 정말 다시 돌아올까요? 만약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50만 원은 제 한 달 월세와 맞먹는 돈이었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쓰러진 할아버지는 괜찮으실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자 가슴 한구석이 조금은 따뜻해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온기는 이내 사기꾼이면 어떡하지? 라는 차가운 불안에 식어버렸습니다. 집에 도착해 텅 빈 방에 들어서는 순간 외로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약혼자 준호 씨에게 전화를 걸까 망설였습니다. 이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그를 걱정시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제 편이었지만 미숙 씨는 너무 착해서 탈이야라고 말하며 웃어넘길 그의 반응이 상상되자 왠지 더 비참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의 눈에 저는 어리석고 순진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꿈속에서 할머니와 그 노인이 번갈아 나타나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웃고 계셨지만 노인의 얼굴은 안개에 가린 듯 흐릿하여 표정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밤새 악몽이라도 꾼 사람처럼 심장은 여전히 불안하게 뛰고 있었죠. 다음 날 은행으로 출근하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혹시나 어제의 일이 알려져 징계를 받게 되지는 않을까? 아니,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제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이었습니다. 어리석은 동정심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른 것은 아닐까?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모든 직원의 시선이 제게 쏠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레 겁을 먹은 저는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제 자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무도 어제 일에 대해 더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의 눈빛 속에 담긴 한심한 애라는 낙인만이 선명하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났습니다. 노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튿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매일 마감 시간이 되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동문 쪽을 힐끔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은 언제나 낯선 얼굴들 뿐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일부러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혹시라도 그 낡은 카디건이 보이지 않을까 해서였죠. 하지만 거리는 무심하게 흘러갈 뿐 제 초조한 마음을 알아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희망의 불씨가 점점 사그라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라고, 저는 바보 같은 짓을 한 거라고 그렇게 체념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밤사이 내린 비는 그쳤지만 제 마음의 장마는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정확히 3일째 되는 날 아침, 저는 거의 모든 것을 체념한 상태였습니다. 희망이라는 단어는 사치였고 남은 것은 어리석었던 자신에 대한 자책뿐이었죠. 50만 원. 그 돈은 제게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고아로 자라 악착같이 버텨온 지난 세월의 증표이자 제 힘으로 온전히 서고 싶다는 자존심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단 한 번 본 얼굴도 모르는 노인에게 제 손으로 건네버린 겁니다. 출근 준비를 하는 내내
거울 속 제 모습이 한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 퀭한 눈, 며칠 사이 몇 년은 늙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한미숙, 너 정말 바보구나. 화장대 위에 놓인 준호 씨가 선물해준 작은 목걸이가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그가 제게 프로포즈하며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미숙 씨의 강인함과 따뜻함을 사랑해. 강인함? 따뜻함? 지금의 저는 그저 멍청하고 물러터진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를 볼 낯이 없었습니다. 어젯밤 그의 다정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그 위로가 오히려 비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순수한 믿음을 제가 더럽힌 것만 같았습니다. 은행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어제보다 2배는 더 무거웠습니다. 차라리 어제의 일이 알려져 지점장님께 호된 꾸지람이라도 들었으면 속이 시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를 향한 동료들의 경멸 어린 침묵은 보이지 않는 가시가 되어 온몸을 찔러댔습니다. 특히 박 대리는 제가 지나갈 때마다 들으라는 듯 헛웃음을 치거나 정수기 앞에서 다른 직원과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다고 다 자기 엿보지. 그러게 누가 그렇게 착한 척하래. 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못 들은 척, 못 본 척하며 제자리에 앉아 모니터만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숫자들, 고객들의 이름, 상품의 수익률 머릿속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귓가에는 딱 50만 원만 하던 노인의 목소리와 미쳤나봐 하던 동료들의 비웃음만이 번갈아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구내식당으로 향했지만 밥알이 모래알처럼 느껴져 몇 숟갈 뜨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가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멍하니 하늘을 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하늘이 잿빛으로 가득 찬 제 마음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이제 그만 잊자. 50만 원으로 인생의 쓴맛을 배웠다고 생각하자. 그 돈은 원래 내 돈이 아니었던 거야. 저는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은 노인의 슬픈 눈이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한다던 영감님은 어떻게 되셨을까? 정말 사기꾼이었다면 왜 그런 슬픈 눈을 하고 있었을까? 돈을 잃은 것보다 더 아픈 것은 사람에 대한 제 마지막 믿음이 배신당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평생을 외롭게 살아온 제게 세상은 역시나 차갑고 이기적인 곳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것 같아 절망적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저는 도망치듯 은행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내 사랑 준호 씨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참고 있던 눈물이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어제는 그의 목소리가 위로가 되었지만 오늘은 그의 다정함이 오히려 저를 더 깊은 죄책감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저는 차마 전화를 받지 못하고 흐느끼며 빌딩 사이에 후미진 골목길 구석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어릴 적 서러울 때마다 그랬던 것처럼 세상에 혼자만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있을 때 누군가 제 어깨에 따뜻한 손을 얹었습니다. 미숙 씨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전화는 왜 안 받고?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준호 씨였습니다. 걱정 가득한 그의 얼굴을 보자 저는 어린아이처럼 더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자신의 품에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넓은 가슴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고 나니 조금은 진정이 되었습니다. 그의 깨끗한 셔츠가 제 눈물과 콧물로 엉망이 되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아침부터 안색이 안 좋더니 나한테 말해봐요. 응? 나 못 믿어요? 그의 다정한 목소리에
저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3일 전 비 오던 날의 일, 제 앞에 나타난 노인, 규정을 어기고 제 비상금을 건넨 것, 그리고 그 이후에 끝없는 불안과 동료들의 냉대까지. 제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준호 씨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에서 실망의 빛을 읽었습니다. 그 역시 저를 어리석다고 생각할 거라는 생각에 심장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돈 3일이 지났는데도 못 받은 거죠? 모든 이야기를 마쳤을 때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작게 끄덕였습니다. 질책이 날아올 것이라 예상하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거봐, 너도 결국엔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아. 속으로 그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그의 말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동안 혼자 얼마나 힘들었어요. 왜 나한테 진작 말 안 했어요? 그는 저를 책망하는 대신 오히려 더 꽉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과 저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준호 씨 나 바보 같죠? 속은 거 뻔히 아는데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꾸 기다리게 되고 동료들 말대로 나 혼자 착한 척하다가 이게 무슨 꼴인지. 아니, 미숙 씨는 바보가 아니에요. 그가 제 어깨를 잡고 눈을 맞추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한미숙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손해볼 줄 알면서도, 아플 줄 알면서도 눈앞의 아픔을 외면하지 못하는 사람. 규정보다 사람이 먼저인 사람. 그래서 내가 미숙 씨를 사랑하는 거예요. 50만 원 없어도 살아요. 정 힘들면 내가 채워주면 되죠. 하지만 그 마음 잃어버리면 우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 속의 얼음을 녹이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 모두가 저를 손가락질해도 이 사람만은 내 편이라는 사실이 저를 다시 일어서게 했습니다. 동료들이 미숙 씨한테 함부로 대한 거 내가 가서 따끔하게 한마디 할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 사람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냥 준호 씨가 이렇게 알아주니까 그걸로 됐어요. 정말이에요.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제일 먼저 나한테 말해줘요. 나 미숙 씨 남편 될 사람이잖아. 우리 사이에 비밀 같은 거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약속? 그는 제 새끼손가락에 자신의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제 마음 깊은 곳까지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두운 골목길,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서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보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 씨는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지만 저는 그날 이후 처음으로 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노인이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돈을 잃었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확인했으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작은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의 안위가 걱정되었고 제 선택을 끝까지 믿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꿈에는 더 이상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어제와는 다른 마음으로 눈을 떴습니다. 비록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었지만 제 마음은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그래, 기다리자. 결과가 어떻든 나는 내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 그렇게 다짐하며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당당한 걸음으로 은행을 향했습니다. 그 문 앞에서 무엇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아침의 공기는 어제와 사뭇 달랐습니다.
밤사이 준호 씨가 불어넣어준 용기 덕분이었을까요? 지긋지긋하게 저를 짓누르던 불안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진 듯 했습니다. 물론 50만 원이라는 현실적인 손실과 노부인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은 여전히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제 마음가짐은 분명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래, 결과가 어떻든 나는 내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 스스로에게 주문을 외우며 은행 문을 열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박 대리가 코웃음을 치며 어깨를 으쓱했지만 어제처럼 주눅 들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옅은 미소와 함께 가볍게 목례를 하고 제자리로 향했습니다. 제 그런 태도가 의외였는지 박 대리의 얼굴에 잠시 당혹감이 스치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작은 변화만으로도 통쾌함에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나를 믿어주는 단 한 사람만 있다면 버틸 수 있는 거였습니다. 오전 업무는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이상하리만치 제 손은 빨랐고 머리는 명쾌했습니다. 복잡한 서류 작업도 까다로운 고객 응대도 막힘없이 해냈습니다. 어쩌면 모든 것을 체념했기에 가능해진 평온일지도 몰랐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자 오히려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점심을 먹고 들어오는 길,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유난히 따스하게 느껴졌습니다. 3일 전 그토록 원망스러웠던 잿빛 하늘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신기루처럼 손에 잡힐 듯 하다가도 이내 흩어지는 한낮의 아지랑이처럼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를 막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하루 중 가장 나른하고 조용한 시간. 대부분의 고객들이 빠져나가고 몇몇 직원들은 잠시 턱을 괜 채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을 때였죠. 바로 그때 은행 밖에서 무언가 이질적인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기잉 마이너스 하는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도로의 모든 흐름을 멈춰 세우듯 거대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은행 정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추고 그 차 한 대만을 위한 무대가 펼쳐진 듯한 비현실적인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고급차가 아니었습니다. 칠흑 같은 검은색 도장은 비현실적일 정도로 매끄러운 광택을 뿜어냈고 차체의 유려한 곡선은 마치 잘 훈련된 흑표범의 근육을 연상케 했습니다. 주변을 지나던 행인들이 모두 걸음을 멈추고 차를 쳐다보았고 은행 안의 몇몇 직원들도 창가로 다가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저 차 뭐야? 영화에서나 보던 건데. 저거 몇 억은 우습게 넘는다는 그 모델 아니야? 우리나라에 몇 대 없다고 들었는데. 박 대리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도 이유 없이 쿵, 쿵 하고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라기보다는 거대한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막연한 위압감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 앞에 선 모래알처럼 저의 존재가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순간 지점장실 문이 벌컥 열리며 상기된 얼굴의 지점장님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는 평소의 근엄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안절부절 못하며 넥타이를 고쳐 매고 허둥지둥 창가로 달려갔습니다. 아니, 저 차는 VVIP 명단에 있던 한성그룹 차가 맞는데 미리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지? 지점장님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잘 보여야 할 상사 앞에 신입사원처럼 초조함과 긴장감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다급하게 경비원에게 손짓했습니다. 김 부장, 뭐해, 어서 나가서 문 열어드리지 않고, 어서. 은행 전체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숨을 죽인 채
검은 벤치의 다음 움직임에 모든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니터 화면의 숫자들은 더 이상 의미 없는 기호가 되어 흩어졌고 제 시선은 창밖의 검은 물체에 고정되었습니다. 운전석에서 말끔한 정복 차림의 기사가 내리더니 뒷좌석 문을 향해 깍듯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 문틈으로 쏠렸습니다. 과연 누가 내릴 것인가? 본사의 높은 분? 아니면 이 은행의 주주라도 되는 큰손 고객? 문이 열리고 먼저 모습을 드러낸 것은 잘 닦인 최고급 수제 구두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익숙한 실루엣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 약혼자 준호 씨였습니다. 평소에 편안한 캐주얼 차림이 아닌 몸에 딱 맞는 완벽한 핏의 네이비색 정장을 입은 모습,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설고도 차가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왜 준호 씨가 저 차에서 내리는 거지?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저를 발견하고 잠시 놀란 듯 눈이 커졌지만 이내 복잡한 표정으로 시선을 피했습니다. 세상에, 저 남자 한미숙 씨 약혼자 아니야? 맞네, 맞아. 대박, 저 사람이 저런 차를 탈 정도였어? 그냥 평범한 회사원인 줄 알았는데. 박 대리와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귓전을 때렸지만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준호 씨의 다음 행동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린 뒤 몸을 돌려 다시 차 안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고 에스코트 하려는 듯한 아주 정중하고 부드러운 동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한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흐트러짐 하나 없는 단아한 쪽머리, 귓불에 단정하게 자리 잡은 진주 귀걸이, 몸의 곡선을 우아하게 감싸는 아이보리색 실크 블라우스와 무릎까지 오는 단정한 스커트. 3일 전 비에 젖어 남루한 행색으로 제 앞에 서 있던 그 노인이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얼굴, 그 눈빛. 세월의 흔적은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만 슬픔과 절망 대신 기쁨과 위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온 세상의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제 심장이 터질 듯이 울리는 소리만이 고막을 때렸습니다. 머릿속에서 두 개의 이미지가 겹쳐졌습니다. 빗물에 젖어 오들오들 떨며 딱 50만 원만이라 속삭이던 초라한 노인의 모습, 그리고 지금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당당하게 서서 저를 바라보는 기품 있는 여성의 모습. 어르신? 입술 사이로 간신히 새어나온 목소리는 제 것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잃어버렸던 50만 원, 지난 3일간 저를 괴롭혔던 불안과 후회, 동료들의 비웃음, 그리고 준호 씨의 따뜻했던 위로, 그 모든 것들이 거대한 퍼즐 조각이 되어 제 눈앞에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가 왜 제게 그렇게 확신에 차서 말했는지, 왜 그의 위로가 그토록 따뜻했는지,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 여인, 아니 준호 씨의 어머니가 저를 향해 아주 옅은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의 의미를 파악하기도 전에 지점장님이 허둥지둥 달려나가 그녀 앞에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어인 일이십니까? 한성그룹 회장님께서 여기까지 행차하시고 미리 연락이라도 주셨으면 저희가 공항까지 마중을 나갔을 겁니다. 회장님, 지점장님의 그 한마디는 제 세상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킨 거대한 블랙홀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숨쉬는 법조차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기품 있는 여성과 3일 전 비에 젖어 제게 돈을 빌리던 초라한 노인의 모습이 산산조각 난 유리 파편처럼 머릿속에서 뒤섞여 저를 어지럽혔습니다. 그 두 개의 이미지는 도저히 하나로 합쳐지지 않았습니다. 저를 향한 준호 씨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안타까움, 그리고 차마 말하지 못한 수많은 감정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그의 어머니, 아니 한성그룹의 한 회장이 그보다 먼저였습니다. 그녀는 지점장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오직 저만을 똑바로 응시하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한미숙 씨 맞으시죠?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 좀 나눴으면 하는데 시간 괜찮으시겠어요? 그 목소리는 3일 전에 떨리고 갈라지던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낮고 부드러우면서도 거역할 수 없는 힘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저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지점장님이 제 등을 떠밀다시피 하며 길을 안내했습니다. 아, 예, 회장님. 이쪽입니다. 저희 은행 최고의 VIP실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꼭두각시 인형처럼 발이 땅에 닿는 감각도 느끼지 못한 채 복도를 걸었습니다. 제 양옆으로 동료들의 경악과 호기심, 그리고 노골적인 시기심이 가득한 시선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특히 박 대리는 방금 전까지 저를 벌레 보듯 하던 눈을 동그랗게 뜨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입을 해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을 보니 이상하게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듯 했습니다. 최고급 원목으로 장식된 VIP실의 육중한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바깥의 소라는 거짓말처럼 차단되었고 오직 정막만이 공간을 가득 메웠습니다. 값비싼 가죽 소파와 벽에 걸린 추상화, 은은한 조명,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습니다. 한 회장은 익숙하게 소파 가장 안쪽에 자리를 잡았고 준호 씨는 제 곁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습니다. 앉아요, 한미숙 씨. 한 회장의 말에 저는 마지못해 그녀의 맞은편 소파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온몸의 신경이 바늘처럼 곤두서 소파의 부드러운 감촉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지점장님이 직접 차를 내왔지만 찻잔을 든 제 손은 사시나무처럼 떨려 금방이라도 떨어뜨릴 것만 같았습니다. 찻잔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VIP실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다들 나가 있어도 좋습니다. 준호, 너도. 어머니, 하지만 미숙 씨가. 괜찮다. 한미숙 씨와 나 단둘이 할 이야기가 있으니. 그녀의 단호한 말에 준호 씨는 망설이다가 제게 괜찮을 거야라는 눈빛을 보내고는 VIP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그 거대한 공간에 저와 그녀 단둘만이 남게 되자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생각, 아니,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많이 놀랐겠죠. 침묵을 깬 것은 그녀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지금 제 얼굴이 어떤 표정을 하고 있을지 저 자신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 궁금할 겁니다. 어쩌면 원망스러울 수도 있겠지요. 멀쩡한 아들 약혼자를 상대로 거지 행세를 하며 돈을 빌렸으니 그녀의 목소리는 지극히 담담했고 그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습니다. 그 차가운 평온함이 오히려 저를 더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3일간 저는 지옥을 오갔는데 이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그 일을 입에 올리고 있었습니다. 원망스럽냐고요? 당연한 걸 물으시네요.
저도 모르게 날카로운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잃을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자 오히려 용기가 솟았습니다. 회장님께는 그저 재미있는 연극이었을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제 인생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제가 어떤 심정이었는지 아세요? 회장님의 그 50만 원 때문에 저는 회사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매일 밤 잠도 못 자고 제가 얼마나 비참하고 한심했는지 아시냐고요. 저도 모르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찻잔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녀는 제 격한 반응에도 놀라지 않고 그저 흥미롭다는 듯 저를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더욱 비참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50만 원이 그렇게 아까웠다는 건가요? 그녀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네. 내 아들과 결혼하면 그까짓 50만 원은 돈도 아닐 텐데 겨우 그 돈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했다니 조금 실망스럽군요. 그녀의 말은 날카로운 얼음 송곳이 되어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나를 시험한 것을 넘어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닙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저는 회장님을 걱정했습니다. 비에 젖은 모습이 안쓰러웠고 병원에 가셔야 한다는 말씀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 할머니가 생각나서 사람에 대한 마지막 믿음이라. 그녀는 제 말을 자르며 나지막이 음조렸습니다. 그리고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따뜻함과는 거리가 먼 모든 것을 다 안다는 듯한 오만한 미소였습니다. 한미숙 씨,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게 뭔지 압니까? 바로 그 믿음이라는 겁니다. 특히나 가진 것 없는 자의 믿음만큼 값싼 것도 없지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알려줄까요? 준호가 당신 이야기를 하더군요. 고아 출신이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았습니다. 가난 속에서 자란 사람들은 둘 중 하나거든. 돈에 미치거나 아니면 돈을 초월한 성자가 되거나. 나는 한미숙 씨가 어느 쪽인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는 그녀의 뒷모습에서 차가운 위압감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당신이 내게 돈을 건네는 순간 나는 당신이 전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심이 들었죠. 혹시 더 큰 것을 얻기 위한 계산된 동정은 아니었을까? 내 아들의 배경을 알고 미리 점수를 따기 위한 영악한 연기는 아니었을까? 아닙니다. 저는 정말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든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내 앞에서 당신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돈과 권력 앞에서 당신의 그 따뜻한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으니까. 그녀가 몸을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 안에는 일말의 온기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자, 이제 한미숙 씨가 대답할 차례군요. 내 아들의 약혼자 자리, 그리고 한성그룹의 며느리라는 타이틀. 이 모든 것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걸 지금 나에게 증명해 보이세요. 한 회장의 마지막 말은 날카로운 얼음 파편이 되어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VIP실의 화려한 조명 아래 그녀는 얼음 여왕처럼 차갑고 오만하게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서러움이 한꺼번에 몰려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남아있는 마지막 자존심 조각까지 모두 끌어모아 그녀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제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단단했습니다. 오히려 당황한 것은 한 회장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저는 회장님께 제 가치를 증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한성그룹의 후계자가 아니라 그저 김준호라는 남자입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제 마음을 돈과 권력 앞에서 변질될 수 있는 값싼 동정으로 여기신다면 저는 회장님의 며느리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겠지요. 그 순간 제가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당돌한 대답에 분노할 것이라 생각했던 그녀의 얼굴에서 차가운 가면이 산산조각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의 눈가가 파르르 떨리더니 그 안에서 아주 오랜 시간 억눌러 왔던 깊은 슬픔과 회한의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 나왔습니다. 그녀는 힘없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완벽하게 곧았던 어깨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요, 당신 말이 맞아요. 내가 틀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얼음 여왕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상처를 안고 평생을 살아온 한 나약한 인간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고 모든 것을 시험하고 의심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으니까. 이 자리까지 올라오면서 내 등 뒤에 얼마나 많은 칼이 꽂혔는지 당신은 상상도 못할 겁니다. 그녀의 시선은 VIP실의 화려한 샹들리에를 넘어 더 멀고 아득한 어딘가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를 따라 제 눈앞에는 낯선 과거의 풍경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잿빛 필름처럼 제 머릿속에서 상영되었습니다. 20살 단돈 10만 원을 들고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다는 그녀. 가진 것도 배운 것도 기댈 곳도 없는 시골 처녀가 낯선 도시의 거리를 헤매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일꾼 구함이라는 종이가 붙은 허름한 식당 문을 열었지만 꾀죄죄한 행색만 보고 내쫓는 주인의 냉정한 손길에 상처받았을 그녀의 어린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식당 문이 닫히는 소리는 세상이 그녀를 향해 문을 닫는 소리처럼 들렸을 겁니다. 며칠을 굶고 시장 구석에 쪼그려 앉아 다른 사람들이 먹다 버린 붕어빵 끄트머리를 쳐다보았다는 대목에서는 저도 모르게 목이 메었습니다. 배고픔보다 더 컸을 인간적인 모멸감, 투명 인간이 된 듯한 외로움. 그때 좌판의 한 할머니가 내민 따뜻한 국밥 한 그릇. 그녀는 그 국밥을 눈물과 함께 꾸역꾸역 입에 밀어 넣었다고 했습니다. 그 국밥은 그저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었을 겁니다. 너도 귀한 사람이다라고 말해주는 세상의 유일한 목소리였을 겁니다. 제 상상 속에서 그 국밥의 온기는 그녀의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녹여주는 유일한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끝나고 다시 VIP실의 현실로 돌아왔을 때 한 회장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그때 그 국밥 한 그릇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세상은 저를 무시하고 짓밟았지만 그 할머니는 제게 사람의 온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돈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사람은 사람에게 기댈 수 있다는 것을요. 저는 그날 이후 다짐했습니다. 나도 언젠가 성공하면 반드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겠다고. 돈 위에 사람이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고요. 저는 숨을 죽인 채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 위로 낯선 서울 하늘 아래서 외롭게 울던 한 젊은 여인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녀가 무섭거나 원망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깊은 연민과 동질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녀와 저는 결국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녀가 쓴 차가운 가면은
사실 여린 속살을 보호하기 위한 갑옷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 제 뜻대로 되지 않더군요. 성공을 향해 달려갈수록 제 주변에는 제 돈과 권력을 보고 몰려드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진심을 내보이면 약점이 되어 돌아왔고 믿음은 배신으로 되갚아졌습니다. 형제처럼 믿었던 동업자는 제 전 재산을 들고 도망쳤고 친딸처럼 아꼈던 비서는 제 경영 비밀을 경쟁사에 팔아넘겼습니다. 저는 살아남기 위해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점점 더 차갑고 단단한 갑옷을 껴입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저는 그때 그 식당 주인처럼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의심하는 괴물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손은 값비싼 반지들로 치장되어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외로워 보였습니다. 평생을 쌓아온 전사의 훈장 같기도 동시에 누구도 잡아주지 않은 고독의 증표 같기도 했습니다. 그날 창구 앞에서 비에 젖은 나를 보던 미숙 씨의 눈에서 나는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동시에 국밥 한 그릇을 앞에 두고 서럽게 울던 내 젊은 날의 모습도 보았지요. 당신은 내가 수십 년 전에 잃어버렸던 까맣게 잊고 살았던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그 손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만이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미숙 씨가 건넨 그 50만 원 봉투의 무게를 나는 압니다. 그것이 단순한 종이돈이 아니라 당신의 지난 세월과 땀,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더 미안하고 더 고마웠습니다. 내 아들 녀석이 세상 물정 모르는 복에 겨운 내 아들이 당신처럼 귀한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회장님, 어머니라고 불러주면 안 될까요? 그녀의 말에 저는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고아로 자라 한 번도 따뜻하게 불러보지 못했던 그 이름. 어머니. 저는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그녀는 저를 가만히 자신의 품에 안아주었습니다. 그 품은 제가 평생을 그리워했던 할머니의 품처럼 따뜻하고 포근했습니다. 저는 그 품에 안겨 어린 시절의 서러움과 지난 며칠간의 억울함을 모두 쏟아내듯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녀 역시 제 등을 토닥이며 조용히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저는 조금 진정이 되어 그녀의 품에서 떨어졌습니다. VIP실의 창밖은 어느새 붉은 노을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한바탕 폭풍이 지나간 뒤의 고요함, 그리고 모든 것이 씻겨 내려간 듯한 청명함이 우리 두 사람 사이에 감돌았습니다. 이제 우리 아들 녀석 좀 들어오라고 할까요? 아마 문 밖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겁니다. 저 녀석도 당신처럼 마음이 약해서. 어머니는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쑥스러운 마음에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한성그룹의 회장과 평범한 은행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들과 며느리를 사랑하는 시어머니와 그런 시어머니의 마음을 얻게 된 예비 며느리일 뿐이었습니다. 은행이라는 차가운 공간 속에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가족을 얻고 있었습니다. VIP실의 문이 열리고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언제 들어왔는지 문 밖에는 준호 씨가 안절부절 못하는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저와 어머니의 얼굴을 번갈아 보던 그는 제 눈이 퉁퉁 부어 있으면서도 어딘가 평온해 보이는 것을 보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지난 며칠간의 걱정과 미안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미숙 씨 두 사람 괜찮은 거예요?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어머니는 그런 아들의 모습이 귀엽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괜찮고 말고 아주 귀한 내 며느리랑 속 깊은 이야기 좀 나누느라 늦었다. 너는 평생을 살아도 모를 우리 여자들만의 이야기 말이다. 이제 그만 걱정하고 우리 며느리 손 좀 잡아주거라. 며느리라는 말에 준호 씨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제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제 마음속에 마지막 불안까지 녹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VIP실 복도를 걸어 나오자 은행 로비의 모든 시선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로 쏠렸습니다. 직원들은 마치 중요한 연극의 마지막 장면이라도 보는 관객들처럼 숨을 죽인 채 우리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경외, 그리고 당혹감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특히 박 대리는 제가 한 회장의 손을 잡고 그 아들인 준호 씨와 나란히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잘 그린 눈썹이 파르르 떨리는 것이 여기까지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제가 눈물을 쏟으며 쫓겨나거나 최소한 호된 꾸지람을 듣고 나올 것이라 예상했겠지요. 어머니는 그런 시선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제 손을 잡은 채 은행 로비 한가운데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헛기침 한 번으로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끈 뒤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VIP실에서의 부드러운 목소리와는 다른 수많은 직원들을 호령해 온 경영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다들 잠시 주목해 주시겠어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제 예비 며느리인 한미숙 씨에게 정식으로 인사를 하기 위함입니다. 은행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예비 며느리. 그 한마디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직원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설마 저 한미숙이 말도 안 되라는 글자가 쓰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전 이 은행에 아주 남루한 모습으로 찾아왔던 노인을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노인은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사랑하는 이 사람이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의 시선이 직원들 한 명 한 명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그 시선이 닿는 곳마다 직원들은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거나 시선을 피했습니다. 특히 평소 저를 무시하고 험담하던 몇몇 직원들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박 대리는 이제 얼굴에 핏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외면하고 심지어는 귀찮아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 한미숙 씨는 달랐습니다. 자신의 승진이 걸려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자신의 소중한 돈을 낯선 노인에게 선뜻 내주었습니다. 손해볼 것을 알면서도 사람의 도리를 먼저 생각한 겁니다. 어머니는 말을 잠시 멈추고 저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제 어깨를 감싸 안는 그녀의 손길에서 저를 향한 깊은 신뢰와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오늘 한미숙 씨가 잃어버렸던 그 돈을 갚으러 왔습니다. 그녀는 함께 따라온 비서에게 눈짓했습니다. 비서가 들고 있던 서류 가방에서 꺼낸 것은 돈 봉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급스러운 벨벳으로 장식된 예물함과 두툼한 서류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의 그 귀한 마음에 대한 제 작은 보답입니다. 돈으로는 결코 갚을 수 없는 마음의 빚이니까요. 어머니는 제 앞에서 직접 예물함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눈부시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귀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박 대리는 질투와 부러움이 뒤섞인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 놀라게 한 것은 함께 건네진 서류철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내가 우리 준호랑 결혼해서 살 집이란다.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한 작은 선물이야. 그리고 이건 어머니는 서류철의 다른 부분을 펼쳐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대출금 전액 상환 확인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제가 입사 초기에 받았던 학자금 대출, 그리고 아픈 할머니의 병원비를 위해 받았던 대출, 평생을 갚아도 다 갚지 못할 것 같았던 매달 제 월급의 절반을 앗아가던 그 족쇄 같은 빚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걸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 내 며느리가 될 사람이 돈 때문에 고개 숙이고 사는 꼴은 못 본다. 이제 그런 걱정일랑 다 잊고 헐헐 날아보거라. 너는 그럴 자격이 충분한 아이야. 내가 가진 그 귀한 마음 세상의 때 묻지 않도록 내가 지켜줄 것이다. 저는 차오르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돈이나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저를 짓눌렀던 가난과 외로움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 선언이었습니다. 제 지난 세월의 모든 아픔을 보상받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지점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지점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직원분들, 잘 들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한성그룹의 회장으로서의 위엄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한미숙 씨는 오늘부로 귀은행에 사직서를 제출할 겁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한성그룹의 기획전략실 이사로 첫 출근을 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는 제 개인 비서실을 통해 공식적으로 업무 협조를 요청할 테니 그렇게들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저희 은행의 경사입니다. 지점장님은 굽신거리며 연신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박 대리를 비롯한 동료들은 이제는 질투나 시기를 넘어선 완전한 충격과 공포에 휩싸인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박 대리는 방금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는지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까지 고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그들을 보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오늘 이 지점의 모든 거래를 중단하고 한성그룹의 주거래 은행을 옮길 생각입니다. 사람의 가치를 돈보다 아래에 두는 은행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겠군요. 직원 교육부터 다시 하셔야겠습니다. 지점장님. 그 말은 은행 전체에 떨어진 핵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지점장님은 회장님, 제발 그것만은 을 외치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박 대리는 결국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창백한 얼굴로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통쾌한 광경을 보며 준호 씨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3일 전 비에 젖은 노인을 보며 제 안에서 피어났던 작은 선의의 씨앗이 이제는 거대한 나무가 되어 저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진심은 반드시 돌아오는 법이라는 것을 저는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은행 창밖으로 쏟아지는 눈부신 햇살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은행에서의 소동이 있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제 삶은 그야말로 상전벽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더 이상 지긋지긋한 알람 소리가 아닌 창문 너머로 쏟아지는 따스한 햇살이 저를 깨웠습니다. 좁고 볕도 잘 들지 않던 제 옥탑방이 아닌 한 회장님이 마련해 주신 넓고 쾌적한 아파트의 침실에서 맞는 아침이었습니다. 한성그룹의 기획전략실 이사라는 새로운 직함은 아직 제 몸에 맞지 않는 옷처럼
어색했지만 매일 아침 저를 위해 준비된 차를 타고 한강변을 따라 출근하는 길은 더 이상 외롭거나 고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루하루 새로운 것을 배우고 제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를 낙하산이라며 수군거리는 시선들도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시선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곁에는 저를 믿어주는 든든한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무엇보다 저를 가장 행복하게 한 것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제 곁에는 언제나 든든하게 저를 지지해주는 준호 씨와 이제는 누구보다 따뜻한 눈으로 저를 바라봐 주시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저희 세 사람은 주말을 맞아 어머니의 자택 정원에서 오붓한 점심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잘 가꿔진 정원에는 제가 이름도 모르는 예쁜 꽃들이 만발해 있었고 투명한 햇살 아래 모든 것이 반짝였습니다. 하얀 파라솔 아래 놓인 테이블에는 먹음저장스럽게 차려진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잡채와 갈비찜까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꿈만 같아서 저는 몇 번이고 제보를 꼬집어 보아야만 했습니다. 미수가 뭘 그렇게 멍하니 서 있니? 음식 다 식겠다. 어서 와서 앉아라. 어머니가 환한 미소로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준호 씨는 제 옆에 앉아 자연스럽게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우리 미숙 씨, 이사님 된 거 축하해요. 근데 아직도 실감이 안 나나 보네. 이젠 좀 익숙해질 때도 됐는데. 네. 네, 아직도 얼떨떨해요. 제가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되는 건지 매일매일 꿈꾸는 것 같아요. 제 말에 어머니가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약한 소리 하는 거 아니야. 너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 오히려 한성그룹이 너 같은 인재를 얻은 게 행운이지. 그동안 은행 창구에만 앉아 있었던 게 아까울 정도라니까. 안 그러니 아들? 그럼요, 어머니. 제가 미숙 씨 처음 본 순간부터 알아봤다니까요. 저 사람 보통 내기가 아니구나. 크게 될 사람이구나 하고. 준호 씨의 너스레에 우리 모두는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웃음소리가 정원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평생을 외롭게 살아온 제게 가족과 함께하는 이 평범한 식사와 웃음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다른 사람들은 아마 모를 겁니다. 그동안 저는 행복이라는 것이 아주 멀리 있거나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밥을 먹고 웃고 이야기하는 이 사소한 순간들 속에 있다는 것을요. 식사를 하던 중 문득 며칠 전 은행에서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일부러 그 일을 떠올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그때 박 대리님은 어떻게 됐어요? 지점장님도요. 제 질문에 어머니는 잠시 수저를 내려놓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잠시 그늘졌지만 이내 단호한 빛을 띠었습니다. 내가 신경 쓸 일 아니다. 잘못을 저질렀으면 마땅히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법이지. 박 대리라는 직원은 권고사직 처리됐고 지점장은 한직으로 밀려나 지방으로 발령이 났다고 하더구나. 그리고 그 지점은 한성그룹과의 거래가 끊기면서 아마 곧 문을 닫게 될 거다. 본사 감사가 들어가서 그동안의 비리도 전부 밝혀졌다고 하더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악의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세상의 당연한 이치를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 때문에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본 것 같아서 마음이 편치 않아요. 제가 조금만 참았더라면. 미수가 내 탓이 아니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결과를 맞이한 것뿐이다.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약한 자를 짓밟는 행동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 법이란다. 너는 그걸 잊지 말거라. 내가 앞으로 더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더 많은 것을 가질수록 오늘의 이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해. 권력은 사람을 지키는 데 써야지 사람을 짓밟는 데 써서는 안 되는 거다. 어머니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비에 젖은 노인의 모습을 외면했던 그들. 그들의 선택이 결국 그들의 발목을 잡은 것이었습니다. 반면 손해볼 것을 알면서도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행동했던 저의 선택은 제게 상상도 못할 행운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나저나 너희 결혼식은 언제쯤으로 할 거니? 나는 하루라도 빨리 우리 며느리 호강시켜주고 싶은데. 웨딩드레스도 최고급으로 맞춰주고 신혼여행도 세계 일주라도 보내줘야지. 어머니의 뜬금없는 말에 저와 준호 씨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어머니도 참 미숙 씨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준비는 무슨 준비? 몸만 오면 되는 것을. 내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 너희는 그냥 행복하기만 하면 된다. 아, 그리고 너희가 살 집, 인테리어는 미숙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렴. 내가 이 집의 진짜 안주인이니까.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손에서 10여 년 전 돌아가신 할머니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는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모습으로 제 곁에 다시 돌아오신 것일지도 모른다고요. 제게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희 세 사람은 정원을 함께 거닐었습니다. 준호 씨는 제 어깨를 감싸 안았고 어머니는 그런 저희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3일 전 저를 절망에 빠뜨렸던 그 잿빛 하늘은 온데간데였고 눈이 시리도록 푸른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의 저를 떠올렸습니다. 50만 원을 손에 쥐고 과연 옳은 선택인지 수없이 되뇌던 불안한 제 모습. 하지만 만약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똑같은 선택을 했을 겁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후회할지라도 저는 눈앞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저는 압니다. 진심을 다한 작은 행동 하나가 때로는 한 사람의 인생을, 아니 세상 전체를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진심은 비록 더디고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가장 올바른 길로 우리를 안내한다는 것을요. 저는 제 곁을 지키고 있는 두 사람, 제 새로운 가족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눈부신 햇살 속에서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첫 문장은 아마도 이렇게 쓰일 것 같았습니다. 진심은 반드시 돌아온다. 오늘의 이바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때로는 이성적인 판단과 차가운 계산이 우리를 더 나은 길로 이끌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 저는 아주 작은 진심 하나가 가진 거대한 힘에 대해 말하고 싶었습니다. 비에 젖은 낯선 이에게 건넨 50만 원. 그것은 어리석고 무모한 선택처럼 보였지만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구원하고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주는 기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미숙의 이야기는 진심은 결코 배신하지 않으며 가장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사람의 따뜻한 마음만이 유일한 희망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팍팍한 일상에 작은 위로와 따뜻한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